다시 한번 말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화이트 에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흔히 요즘 젊은 세대를 두고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말합니다. 풍요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존의 이 부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부의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롭 딕스의 돈에 관한 7가지 착각,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투자 전략을 담고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카디프에 사는 룩 피터드는 23세에 복권이 당첨되어 130만 파운드, 약 22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하던 일을 곧바로 그만두었다. 평생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루크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왔다. 바로 깊은 지루함과 공허함이었다. 결국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은 출퇴근할 때 버스 대신 택시를 탄다는 것뿐이었다.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첨자의 약 3분의 1은 창업을 선택했고 또 다른 3분의 1은 기존 직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본질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겐 다소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두고 가능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훌륭한 삶의 목표다. 허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이를 단순히 벗어나야 할 감옥으로만 생각한다면 은퇴 후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다. 학문적 연구도 이걸 증명한다. 뉴욕 주립대 빙엄턴 연구진이 농촌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연금제도 도입 후 은퇴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연금이 주는 경제적 안정보다 은퇴가 초래하는 사회적 단절, 목표의식의 상실이 정신건강에 더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소득은 저축, 투자와 함께 재정의 3가지 핵심 요소 중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그런데 조기 은퇴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역설적으로 빨리 은퇴하겠다는 목표는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인 셈이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직장을 떠나는 것도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다. 돈을 버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전부를 빼앗기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일을 완전히 멈춘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여가와 자유, 개인적 만족과 정신적 보상은 그런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결국 돈에 관한 가장 오래된 믿음을 부셔야만 한다. 시간은 돈. 이 등식은 당신을 평생 고용의 틀에 묶어두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회원수만 무려 27만 9천 명에 달하는 이중취업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있다. 이들은 SNS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복수의 소득원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그들의 철학은 의외로 단순하다. 완벽할 필요 없다. 최고가 될 필요도 없다. 그냥 느긋하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 2군데 이상의 고용주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
문제의 근원은 시간이 곧 돈이라는 깊이 뿌리 박힌 인식에 있다. 대부분의 급여 체계는 실제 창출한 가치가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있던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비경제적인 접근인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정비사가 단 5분 만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했다면 당신은 시급을 계산해서 5분치 임금만 지불하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줬다며 정해진 수리비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은 불과 30분 만에 Thinking Out Loud를 작곡했고 이 곡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럼 그에게 그 누구도 노래 만드는데 너무 짧은 시간을 썼다고 말하지 않는다. 음악의 가치는 그 음악을 만드는 시간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거대한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쏟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한 가치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에 달려있다. 나는 이것을 영향력 방정식이라 부른다. 소득은 제공한 가치 곱하기 그 가치를 제공받은 사람 수. 따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고용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미스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치원 교사가 있다. 그녀는 언어 발달이 늦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유튜브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독자 700만 명을 보유하며 연간 최대 1,500만 달러를 벌고 있다. 일반적인 교사로 남았다면 평생 벌기 어려운 금액을 이제는 매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첼은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고 영향력 방정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했다. 이제 레이첼은 죽어라 일할 필요가 없다. 주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이번 주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조기 은퇴를 조급하게 꿈꿀 이유도 전혀 없다. 결국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즐기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자유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그 가치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무기다. 그 무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을 찾는 순간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영향력의 부산물이 된다.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장 도움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향력 방정식의 시작점이다. 잊지 마라. 경제적 자유는 당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얻는 삶이 아니다. 시간을 가치로 바꾸고 그 가치를 영향력으로 확장하는 삶이다. 이 길이 바로 진정한 부자들이 선택한 길이며 당신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꿈꾼다. 정말 매력적이고 근사한 단어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것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은 하나로 묶여 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시간을 채워야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연봉도 보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혐오하며 조기 탈출을 꿈꾸지만 이 구조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시기는 마치 운동선수의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 덕분에 기본 생존이 보장된다.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능력을 키울 기회가 주어진다. 처음 사회에 나온 신입사원이 성과만으로 평가받는다면 대부분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실패의 비용을 회사가 어느 정도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의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매일 출근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드물다. 대신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내의 정치 진짜 지긋지긋하다. 팀장이 내 발목을 잡고 있잖아. 이렇게 단순 반복 업무만 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지. 물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에만 매몰되면 정작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틀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회사가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답이 없고 의미 없는 프로젝트를 맡아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으며 아이디어가 무시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나은 기회를 잡는 건 그저 운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당신의 경력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게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첫째, 당신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거나 둘째, 당신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직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책임이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학계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이런 책임감을 경력 자기 효능감이라 부른다.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 졸업 시점부터 추적 조사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7년 후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 32% 높은 연봉, 업무 만족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그 믿음 하나가 성공과 불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인드셋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과 돈의 이 관계를 끊으려면 결국 당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가 관건이다.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한 IT 전문가는 평균 연봉이 12,000달러, 약 1,6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2%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격차가 경력이 쌓일수록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전문 기술만이 아니다. 소프트 스킬 역시 돈으로 직결된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리더십을 발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33%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감성 지능, 즉 EQ가 높은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연간 29,000달러, 약 3,900만 원을 더 벌어들였다. 핵심은 결국 이것이다. 조금만 더 배우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한 회사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1,800만 건의 고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직한 사람들이 기존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새로운 회사를 구할 때 기업은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말 그대로 당신을 사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당신과 같은 스킬을 가진 사람을 구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회사는 다르다. 당신의 현재 급여를 기준점으로 삼아 최소한의 인상으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굳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기존 직장에서는 당신의 어제의 성과를 평가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는 당신의 내일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바로 이 차이가 연봉 격차를 만든다. 물론 무작정 이직하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 직장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떠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주변을 꾸준히 살펴보며 당신의 시장 가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은 결코 운명처럼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수동적인 직장인에서 능동적인 경력 설계자로 성장할 때, 끊임없이 배우고 맹목적인 충성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된다.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 넥스트를 창업했을 당시 그는 새 회사를 상징한 로고 하나에도 집착을 보였다. 잡스는 늘 그렇듯 최고의 결과물을 원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브랜딩 전문가였던 폴 랜드에게 로고 디자인을 의뢰했다. 폴 랜드는 IBM, ABC 등 상징적인 로고를 만든 전설의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랜드는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잡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수는 10만 달러입니다. 수정은 없고 컨설팅도 없어요. 단지 제가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 전부입니다. 1985년 기준으로 1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26만 달러,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정 없음, 컨설팅 없음이라는 조건이었다.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라면 클라이언트와 수차례 미팅을 하고 여러 버전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랜드는 이 모든 과정을 거부한 것이다. 잡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고 랜드는 단 2주 만에 로고를 완성했다. 흥미롭게도 완성된 넥스트 로고는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았다. 단순한 큐브 형태의 회사명을 넣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랜드가 판 것은 로고가 아니라 폴 랜드의 철학과 명성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방식이다. 비슷한 사례는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년 동안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다 독립한 한 컨설턴트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여전히 시간을 판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는 하루 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시간을 판다. 2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실적 그리고 업계 네트워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의 일당은 비싸다. 하지만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 일주일에 3, 4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과 개인적인 관심사로 채운다. 돈이 더 필요할 때는 잠시 일감을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한 달씩 머물며 워케이션을 즐긴다. 그가 사는 방식은 은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바꿔놓는다. 은퇴를 노후에 맞이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할 때마다 즐기는 일상적인 자유로 바꾼 것이다. 물론 언제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보다 20에서 50% 이상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수입의 불안정성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이 간단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는 두렵고 불확실하다.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급여를 스스로 포기하고 언제 다시 돈을 벌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뛰어드는 일이니 말이다. 또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의 우려, 만류까지 다 감수해야 한다. 부모님의 걱정, 배우자의 불안, 동료들의 의구심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럽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원하는 만큼 쉴 수 있다. 은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은퇴 후의 삶을 쪼개서 일상 속에서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파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했으니 8시간치 급여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가치를 파는 사람은 내가 해결한 문제의 크기만큼 보상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도 시간이 아닌 가치를 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허황된 광고 카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다. 30일 만에 억대 연봉,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월 1,000만 원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서 강조했던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는 진짜 원리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성공하고 있다. 물론 어떤 일을 시도하든 처음부터 곧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통계적으로 봐도 새로운 사업의 80%가 첫 18개월 내에 실패한다. 몇 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매진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아이디어를 전전하다 진전 없이 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방식을 도입할 때 처음 6개월에서 2년 동안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생산성 역설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평균적으로 기존 방식보다 200에서 300%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지체와 우회로는 사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단계일 뿐이다.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 매주 단 몇 시간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시장을 조사하며 작은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만약 당신의 시도가 당장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망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잃을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은 당신의 경력에 분명한 가치를 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전한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는 이미 동료들보다 더 앞서 있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결국 완전히 끊어낸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일반적인 은퇴 계획은 이렇다. 65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다. 은퇴 후에는 모아둔 돈으로 살아간다.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젊은 시절을 오로지 돈 모으기에만 바치고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체력과 건강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영향력 방정식을 적용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극단적으로 돈을 절약할 필요도 없다. 저축만이 살 길이라는 강박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투자 실패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은퇴 후 삶이 기대만큼 보람차지 않아 우울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미 의미 있는 일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어렵다. 기존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인 근거는 있을까? 당연하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이런 궁금증이 든 적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어떤 면이 있기에 성공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바로 그거죠. 이게 궁금한 이유는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 인생도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딱 봐도 이 사람들 날마다 막 즐거운 일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남들보다 특별히 운이 좋았나? 딱히 막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럽 최고의 투자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죠. 보도 셰퍼의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보겠다. 아주 먼 옛날 거울이 없던 시절 한 젊은 청년이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잔잔한 호수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청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생전 처음 본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도 못생겨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 못생겨서 평생 짝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매우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착한 요정이 나타나 그에게 왜 그토록 서럽게 우느냐고 물었다. 청년은 자신이 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이유를 들은 요정은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요정은 그 청년을 위해 마법의 가면을 하나 선물해 주었다. 요정은 청년에게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얼굴이 아주 멋져 보일 거라고 말했다. 또 아무도 가면을 썼다고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절대로 이 가면을 벗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면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요. 요정이 말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은 가면을 썼고 그때부터 계속 멋진 얼굴로 지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마음씨까지 좋은 청년에 관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 많은 아가씨들이 청년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러던 중 청년은 꿈에 그리던 멋진 여성과 마주쳤다. 청년은 그 여성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그 여성도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약혼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그 청년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녀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해. 그는 요정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약혼자를 찾아가 당신에게 털어놓을 것이 하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약혼자에게 가면에 관한 사연을 고백하고 이렇게 제안했다. 이제 제가 가면을 벗으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걸 볼 마음이 있나요? 약혼자가 동의하자 청년은 가면을 벗었다. 약혼자는 한참 동안 청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얼굴은 가면을 벗기 전과 똑같은걸요. 그의 얼굴이 변했던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가면을 쓰고 있던 그의 얼굴이 가면처럼 변했던 것이다. 그렇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인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강인함이라는 가면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가면이 하나씩 있다. 단, 우리는 가면을 가져다 줄 착한 요정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스스로 이런 가면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마력을 지닌 연습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공일기를 쓰는 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당신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당신은 프로그래머다. 성공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다. 먼저 나쁜 소식 한 가지. 인간의 뇌는 원래 게으름을 피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좋아한다. 원래 그렇다. 예컨대 당신이 자신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여 뭔가가 바뀌면 이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든다. 당신의 뇌는 이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심지어 이런 변화를 막으려고도 한다. 이 때문에 당신이 뭔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냈다면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습관 또한 지키려 한다. 즉, 당신의 뇌는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키려 할 거라는 말이다. 일단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를 써서 하나의 반복된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돈 호세는 이와 관련해 하늘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우리가 하늘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은 바로 강한 자의식이다. 영상 초반,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눈에 띄지 않을 뿐 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달리 강한 자의식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몇 년째 꿈만 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 이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모두 두려움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자의식이 약하거나 없다면 그 자리에는 염려와 불안, 의구심, 두려움 등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어 자리 잡는다. 이 경우 아주 작은 문제가 치명상을 입힌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력하다고만 느껴지고 나는 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만 든다. 반면 자의식이 단단하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당신의 그 꿈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식은 선천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자의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의식을 강화해 지금까지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당신의 멘탈 컨디션은 어떠한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식당에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사람의 멘탈 컨디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직선 3개를 상상해보라. 단위가 1부터 100까지 있는 직선 3개. 첫 번째 직선은 내가 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직선은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 직선은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각 직선에 체크하는 숫자가 높을수록 멘탈 컨디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멘탈 컨디션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는 평균적인 대답은 이러하다. 첫째, 나는 해낼 수 있는가? 나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둘째,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영화 속 스타들이 나보다 훨씬 쿨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이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셋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특별히 막 들지 않는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다. 대부분이 이 정도의 반응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걸 망원경의 한쪽 면으로 바라본다. 망원경의 한쪽 면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망원경을 돌려서 다른 쪽 면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글자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하얀 면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검은색 글자에만 집중한다. 당신이 이루어낸 많은 성공들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당신의 성공과 강점에 집중하는 것, 당신의 성공과 강점을 축소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 이것을 해내면 세계의 직선으로 표현한 당신의 멘탈 컨디션, 즉 자의식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직선 수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연습법이 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기. 사람들은 아름답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 한다. 어떤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앨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억을 사진처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멘탈도 더 강해진다. 당신이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 눈앞에 있으면 머릿속으로 사진을 찍어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다. 난 이걸 기억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라. 두 번째 단계에 자신이 경험한 것 평가하기. 방금 머릿속으로 찍은 그 사진이 당신 마음에 드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앨범에 넣지 마라. 단, 이 과정에서 망원경을 어느 쪽 면으로 들여다보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같은 사진이라도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이 밝았다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슬픈 상황이었다면 덜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이제 남은 두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단계, 긍정적인 경험 저장하기는 가장 멋진 사진을 앨범에 붙여 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할 때 소환하기는 그 사진이 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이 직접 꺼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신의 기억도 이 사진들처럼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습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별다른 효과조차 기대하지 않을 만큼 간단한 연습법이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습법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왔다는 것이다. 빈 노트에 당신이 잘해낸 일들을 날마다 기록하라. 나는 이걸 성공일기라고 부른다. 성공일기를 3달 동안 써보면 삶이 아주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3달 동안 자의식은 2배 정도 높아질 것이다. 자,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그런 간단한 걸 3달 동안 하는 걸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딱히 그런 생각이 들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20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고 가정하자. 열흘 동안은 비가 내렸고 다른 열흘 동안은 해가 비치는 맑은 날씨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의 절반 동안 비가 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가의 절반 동안 해가 비쳤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해가 비치는 날에만 당신이 사진을 찍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이번 휴가 앨범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앨범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저 사람 휴가 때 날씨가 계속 좋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일들은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이다.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휴가가 어땠는지 있는 그대로 정확히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망원경의 이쪽 면이나 저쪽 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는 당신이 단지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신이 어떤 특정한 기억과 연관짓는 감정들이다. 즉, 당신은 감정들을 저장하는 것이다. 성공 일기를 쓰면 삶은 실제로 변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인 배우이자 여전히 배우 지망생에 머물고 있는 칼의 사례를 한번 보자. 칼은 아침마다 전날 자신이 잘해낸 일을 5가지 이상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그의 멘토가 칼을 도왔다. 그는 칼에게 소소한 성공도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처음에 칼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대했다. 자신이 잘한 많은 일을 전혀 성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원래 이래. 맨날 하는 건데 뭘. 그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칼의 멘토는 그에게 사람은 날마다 수천 가지의 일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수천 가지 중에서 자신이 잘한 일이 5가지도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때까지 칼은 단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이제 칼은 자신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돌아보았고 자신이 날마다 매우 많은 일을 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지 그동안은 자신이 이 일들을 성공이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정말로 좋은 능력을 지녔고 이를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그는 대본의 대사를 암기하는 능력이 매우 좋았다.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촬영과 관련된 많은 것을 스스로 습득해왔다. 또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구체화하는 능력도 있었다. 그가 단역으로 출연하던 영화의 주연 배우가 그를 점차 아끼게 되었다. 촬영팀장이 칼에게 조언을 구하는 빈도도 점차 잦아졌다. 칼이 배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점점 많아졌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했고 학업을 중단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자신의 행복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자 칼의 약혼자 역시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칼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인 근거는 있을까?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자의식을 높일 수 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아주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신의 기억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한다. 2. 따라서 특정한 기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긍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기억들을 저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4.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긍정적인 일들을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5.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 서너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생물학자들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단지 몇 개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6. 물론 몇 개의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도 거대한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사람은 누구나 글자 그대로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실패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구제 불가능한 루저라고 느끼곤 한다. 반면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성공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이를 영웅의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한다. 8.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9.
당신이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는 당신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달려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분 일치 효과라고 부른다. 즉, 당신은 지금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골라낸다는 것이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느꼈던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니까. 반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삶 중에서 슬펐던 장면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나빠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한 가지 일로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즉시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순식간에 그 사람을 거대한 부정적 괴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뭘 잘해냈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 이루어낸 성공이 떠오르고 당신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지는 무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10. 신경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에 저장된 특정한 경험을 더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는 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성공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11. 지금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과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은 뇌에게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과거에 멋지게 해낸 일을 떠올리는 즉시 당신은 다시 스스로를 멋진 영웅이라고 느끼게 된다. 마치 당신이 방금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것 같은 기분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다. 12. 당신의 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기억의 개수다. 긍정적인 사건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것이 길을 건너는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승골을 넣은 선수의 자의식은 경기 후 몇 달이 지나면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인간의 무의식 체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성공은 하나의 성공일 뿐이다. 더 많은 성공을 저장하고 훗날 더 많은 성공을 기억할수록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두려움과 기적은 사실 붙어 있다. 우리 인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무려 62%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구상 거의 모든 언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당신은 대부분의 행복한 사건들을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뭔가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릴 때가 훨씬 더 많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단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부정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통계에 따르면 자사의 가치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고시한 기업들의 가치는 가치를 고시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년 후 이윤이 평균 700% 이상 높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겁쟁이인 것은 매우 정상이니 편하게 인정하자.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대신 겁쟁이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다면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기존의 두려움은 설 곳이 없어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당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망가질지 상상해보라. 지금처럼 살며 나이만 먹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나와 당신은 모두 겁쟁이이므로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기적이란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 무언가를 가동하는 자연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뿐.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당신이 멘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자의식을 키우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 나는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 라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힘을 부여해준다. 부디 내 말을 믿어보길 바란다.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 어디서든 항상. 날 수 없다면 달려라. 달릴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가라. 무엇을 하든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기적을 위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